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그문트 바우만 행복해질 권리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기의 지성이 불안한 현대인에게 건네는 철학적 조언입니다. 지은이는 지그문트 바우만,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사회운동가. 1990년대 탈근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명성을 쌓았고 액체 현대 시리즈를 통해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액체 현대란 고체처럼 고정되어 기존의 사회를 작동시키던 제도, 풍속, 도덕이 해체되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를 가리키는 바우만의 독창적 사유이다. 유럽 최고 지성에게 수여하는 아말피상과 아도르노상을 수상했다. 지그문트 바우만 행복해질 권리는 소유의 크기가 곧 행복의 크기라며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하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현대인이 느끼는 깊은 무력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이리 행복해지기가 어려운지를 탐구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바우만은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본래의 가치를 되찾는 방법으로 인생을 예술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예술가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술가처럼 직접 맞서기 어려운 문제에 스스로 도전장을 내밀고 나아가라고 응원한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고립된 독립체가 아니다.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대는 인류라는 퍼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한 조각이다. 에픽테토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그런데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뚜렷하게 알려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빛을 찾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도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행복한 삶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세네카. 행복 추구는 거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같은 사회, 즉 행복을 추구하는 수많은 남녀노소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는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용한 모든 실증적 데이터에 따르면 부유한 사회의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즉 풍요로움의 증대와 더 큰 행복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듯하다. 경제성장과 행복 증진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은 대체로 가장 의구심이 들지 않는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자명한 진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아니면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과 그 조언자들이나 대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들의 견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는 잠시 멈춰 심사숙고하거나 곱씹어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따라한다. 마이클 러스틴이 조사에 요약한 거의 모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생활 수준 향상이 주관적인 안정감의 증진과 무관했다. 실제로는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 로버트 레이는 전후 미국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미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리처드 레이어드는 국가 간 데이터를 비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대체로 국민 총생산, 즉 GNP 수준과 나란히 높아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삶의 화두가 빈곤과 결핍에서 필수적인 생존 욕구의 충족으로 바뀌는 지점까지만 유의미하게 상승한다. 그 다음부터는 부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상승 속도가 대폭 느려지거나 아예 멈춰버린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만에서 3만 5천 달러인 나라들과 1만 달러 이하인 나라들은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불과 몇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소득 증대를 통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전략은 통하지 않는 듯하다. 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부의 수준에 따라 가장 극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 지표는 다름 아닌 범죄율이다. 강도와 자동차 절도, 마약 밀매, 경제적 부당이득과 기업의 부패 발생 지수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해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빈도도 높아졌다. 불확실성은 주변에 만연하나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특정되지도 않는 만큼 더 성가시고 짜증스럽다. 정확히 뭐가 잘못됐을까? 문제는 대체로 그러고는 있지만 GNP 수치를 행복 증감의 지표로 삼아야 하느냐이다.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을 쓰는 사람의 행복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추정되지만 여기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1968년 3월 18일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GNP가 행복의 척도라는 것은 근거 없는 거짓이라며 신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GNP를 계산할 때 대기 오염과 담배 광고, 고속도로에서 다친 사람들을 실으러 가는 구급차도 고려한다. GNP에는 우리 집을 보호하고 우리 집에 침입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비용도 반영된다. GNP에는 폭탄과 핵무기, 경찰이 도시 치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장 차량의 생산량도 포함된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고자 폭력을 미화하는 TV 프로그램들까지 GNP에 기록된다. 반면 GNP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우리 교육의 질, 우리 놀이가 얼마나 흥겨운지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주는 힘은 측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민과 조국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한마디로 GNP는 삶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뺀 나머지 모두를 측정한다. 로버트 케네디는 이렇게 맹렬히 비난하며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들의 중요성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뒤 그는 살해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인간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의 절반가량은 시장 가격을 매길 수도 상점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현금 사정이나 신용 상황이 어떠하든 사랑, 우정, 가정생활의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거나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도움에 느끼는 만족감은 쇼핑몰에서 찾을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동의 결실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데 이런 공통된 본능을 충족시키는 일을 훌륭히 완수했을 때 느끼는 자존감도 쇼핑몰에서는 찾을 수 없다. 거기에는 직장 동료나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평가나 공감, 존중도 없다. 게다가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화를 살 돈을 충분히 벌고자 하면
앞에 열거한 것 같은 상업적이지 않고 시장성 없는 재화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담이 된다. 늘어난 소득이 행복을 낳을 가능성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쫓을 시간을 마련하고자 늘 서두른다. 한때는 우리의 독창성, 헌신, 힘들게 익힌 기술로 얻었던 결과들을 이제는 신용카드를 한번 긁거나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장치에 외주를 줘서 얻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마도 모두의 행복에 필수적이었던 뭔가를 잃는다. 훌륭히 해낸 일에서 느끼는 자부심, 멋과 솜씨, 기술에 대한 자긍심, 불굴의 정신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힘겨운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 같은 것들 말이다. 더 길게 보면 이미 습득한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능력도 잊거나 잃는다. 이와 함께 노동의 결실을 보고 싶은 본능이 충족될 때 느끼는 기쁨도 사라져버린다. 이런 본능은 자존감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 하나의 지수, GNP에만 주목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 이런 주장이 통치 원칙이 되면 해가 될 수도 있다. 의도하거나 추구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화들이 일단 비금전적인 영역에서 상품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 이런 움직임은 스스로 탄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자체적인 추진력과 가속력이 생긴다. 그러면 본질적 특성상 개인적으로만 생산되고 진하고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만 번창할 수 있는 재화들은 더더욱 공급이 감소한다. 후자에 속하는 재화들,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재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수록 또는 이런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협력할 의지가 줄어들수록 죄책감과 불행감은 더 깊어진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속죄하고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더는 해줄 수 없는 것들 대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더욱더 값비싼 대체품들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돈을 버느라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욱더 줄어든다. 라벨, 로고, 브랜드는 인정의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우리에게는 브랜드와 로고의 도움을 받아 되고 싶은 것, 대체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최근 들어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그것이다. 과거에는 정체성 수립이 내면의 자원을 총동원해 쉴 틈 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한없이 고된 일로 인식됐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돈과 시간을 들여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성품 장치나 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구매한 장식품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의 매력도는 여기에 들인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 최근에는 최고급 명품 디자이너 매장에서 대기자 명단을 도입하며 매력도가 대기 시간과도 비례하기 시작했다.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게오르그 짐멜이 오래전에 지적했듯 가치는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다른 가치로 측정된다. 쇼핑객 사회에서 쇼핑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행복해지리란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행복하다. 오는 10월 미국에서 대대적 성공을 거둔 애완견 대여회사 플렉스패츠가
런던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완벽하게 훈련된 사랑스러운 대여용 강아지를 단 몇 시간 또는 며칠만 빌릴 수 있다. 플렉스 패츠는 소유에 따르는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빠르게 팽창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이다. 한때 지속성이 원칙이던 자리를 찰나성이 차지하는 경향은 비단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의 끝자락에서 급증하는 것이 바로 함께 살지만 혼인 서약은 못마땅한 커플들이 꾸린 가정이다. 2005년에는 동거 커플 수가 200만 쌍을 훌쩍 넘겼다. 케이크를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 뭔가를 얻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가끔 타는 차를 매일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만만치 않은 숙제에서 해방된다. 차가 있으면 자주 세차해야 하고 타이어를 확인해야 하며 부동액과 오일을 교체해야 하고 면허와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등 잊지 않고 챙겨야 할 크고 작은 일이 무수히 많다. 더 즐거운 소일거리에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성가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만이 쌓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차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행위가 딱 부러지게 즐겁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일이 훌륭히 처리된 것, 바로 자신이 그 일을 해낸 것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서서히 즐거움 중에 즐거움, 즉 애착의 즐거움이 생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온전히 인간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상적인 비결로 초인이라는 이미지를 제안한다. 자기 주장이라는 예술의 명인인 초인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그 어떤 족쇄도 전부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든 모르든 좋아하든 애통해하든 우리 인생은 예술 작품이다. 인생이라는 예술의 요구대로 우리 삶을 살려면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직접 맞서기 어려운 도전에 스스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 힘을 훌쩍 능가하는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능력을 끈질기게 능가하는 기준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 확실성은커녕 믿을 만한 유리한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희망을 품는 것이다. 오랫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들이면 언젠가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고 이런 목표에 도달해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확실성이라는 서식지에서 산다.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리란 희망은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이다. 적절하고 완전한 진짜 행복은 항상 저만치 앞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뒤로 물러선다고 알려진 지평선처럼. 수많은 고위 권력층뿐만 아니라 그 반열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는 더욱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읽는 파이낸셜 타임스. 이 신문은 한 달에 한 번 돈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화려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을 별책 부록으로 발행한다. 돈 어떻게 써야 할까의 상임 기고가 가운데 한 명이 설명하듯 터무니없이 비싼 몇몇 향수에 그토록 묘하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충성 고객에게만 비밀리에 제공되는 향수라는 사실 때문이다. 핵심은 특권의식, 즉 자신이 선택받은 소수 중 하나임을 아는 데 있다. 내가 혀,
눈, 귀, 코, 손가락으로 느끼는 즐거움 중 다른 사람들이 혀를 비롯해 쾌락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극히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 환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안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소유하거나 정말로 만족스러울 만큼 소유할 수는 없음을 잘 안다. 소비는 안도감과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레 불안감을 상승시킨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평균적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 그 가치를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자신의 능력 바뀜을 깨우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무엇보다도 강한 감상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대립적이지만 똑같이 격렬한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을 촉발한다. 하나는 압도적인 욕망이다. 그런데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괴롭다. 다른 하나는 원한이다.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를 피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 문제가 된 가치와 그 가치를 소유한 자들을 싸잡아 비하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려 든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욕구가 얽혀 있는 탓에 굴욕감을 느끼면 매우 양가적인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신을 나머지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길 권리가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같을 수 없다. 모든 구성원에게 행복의 기준은 단 하나이며 모든 구성원 대부분이 그 기준을 맞출 수 없거나 맞추지 못하게 돼 있는 사회에는 해결할 수 없는 내적 모순이 있음을 보여준다. 임마누엘 칸트는 애매모호하거나 쟁점이 있는 개념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한평생 고군분투했다. 그는 어떤 반론도 나오지 않아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결국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정의에 도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의 경우 이런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행복의 개념은 워낙 막연해서 누구나 행복을 소망하더라도 자신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지는 결코 명확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행복에 관한 한 누구도 명확한 동시에 일관될 수는 없다. 명확할수록 일관될 가능성은 적다. 당위적인 행복의 모습이 명확하다는 의미는 선택된 모형에만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전부 배제하거나 그림자 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이다. 행복의 욕망은 마치 영원한 동반자처럼 인간 존재를 따라다닌다. 드 토크빌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행복은 멀어지더라도 눈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행복은 멀어지며 쫓아오라고 손짓한다. 매 순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행복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간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이렇게 지적했다. 고결한 사람은 최고선이 결단력을 발휘해 흔들리는 법이 없고 결코 자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고선이 이끄는 최상의 방식으로 살고 절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이와 정반대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이다. 쾌락은 최고점까지 끌어오른 순간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학자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보잘것없음이라는 5글자였다.
개인의 육체적 존재감은 흔들림 없이 영원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수치스럽고 모욕적일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중세에는 이 주제가 인간의 최고 목적이자 최대 관심사의 경지에까지 올랐고 육체적 쾌락보다 영적 가치를 우월하게 만드는 데 활용됐다. 근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생각은 새로운 옷을 입고 돌아왔다. 개인의 덧없는 관심과 걱정이라는 옷이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심사, 즉 민족, 국가, 대의 명분 등 이런 것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가공알이 많지 수명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변덕스러워 보였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에밀 뒤르켐은 신의 창조물 또는 체현된 신으로 여겨지던 자연과 신이 떠난 자리에 사회를 넣고 거기에 자리 잡게 하느라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민족 국가가 도덕적 규범을 분명히 표현, 천명, 집행하고 국민에게 최대의 충성을 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권리는 예전에는 우주 만물의 주님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지상의 파견자들만이 갖고 있던 것이었다. 뒤르켐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을 완벽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종교적 동기를 대신할 합리적 대체물을 발견해야 한다. 종교적 동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장 핵심적인 도덕적 이념의 수단 역할을 해왔다. 뒤르켐의 권고에 따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과 신의 교회에 대한 복종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 국가의 규율로 초점이 바뀌었다. 세네카의 처방은 주로 자족과 자기 통제에 무게중심이 있었다. 철저히 그리고 단호하게 개인주의적이기도 했다. 신의 전지함이나 지고의 이성, 사회의 전능함에 기대지 않았다. 세네카는 인간 조건의 비참함을 각자 혼자 힘으로 직면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직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찰나의 쾌락을 쫓는 것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쾌락을 쫓는 동안은 침울한 진실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태가 한순간도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세네카는 경고한다. 타고난 욕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견해에서 생겨난 욕망은 멈출 줄 모른다. 허위에는 종착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대규모 군중이라고 주장한다. 함께 어울리는 군중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군중을 피하라. 대규모 청중을 피하라. 자신만의 조언, 즉 철학의 조언을 마음에 품으라. 문제는 인간에게는 영원함이 금지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은 덧없는 찰나의 쾌락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자신의 비극적 지혜를 억누르고 지혜가 하는 말에 귀를 닫으려고 애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소란스러운 것을 멀리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것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한다. 이런 것들은 부패하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며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것들을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 보라. 이렇게 하면 행복을 약속하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기만적인 매력에 넘어가지 않고 피해 나갈 수 있다. 명심하라. 너를 지배하는 마음이 자족의 경지로 물러설 때 그 마음은 천하무적이 된다. 격정 없는 마음은 요새와 같다. 몸을 피하기에 이보다 튼튼한 곳은 없다.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격과 양심을 행복 사냥꾼들의 최후 피난처로
지정했다고 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알려주는 행복의 비법은 자제력 있고 자기 지시적이며 무엇보다 자기 제한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한도 끝도 없어서 길을 잃게 만들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감정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인 이성적 마음도 있다. 감정은 꽉 붙잡아두고 이성적 마음은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 블레즈 파스칼이 등장한다. 그는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메시지를 섞은 다음 거기서 공통된 진수를 뽑아낸다. 내가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하는 곳은 공간 속이 아니다. 내 생각의 순서에서 찾아야 한다. 땅을 소유한다고 내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반면 나는 생각을 통해 우주를 파악한다. 하지만 파스칼이 서둘러 덧붙였듯 문제는 사람들 대다수가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도저히 행복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지으며 마무리한다.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원인은 인간이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다.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은 채 역경에 직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만 품고 계속 달린다. 여기서 역경이란 사람들이 우주의 무한함을 기억해낼 때마다 자신의 무의미함을 직시하는 것을 말한다. 파스칼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질책하고 책망한다. 그는 말한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들볶아대는 병적인 성향을 비난해야 한다. 파스칼 이후 몇 세기가 지난 뒤 막스 쉘러는 이렇게 주장했다. 감정이야말로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중추로 불릴 만하다. 여기서 감정은 끌림의 정서와 밀어냄의 정서, 즉 사랑과 증오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쉘러에 따르면 인간은 알의 존재나 의지의 존재이기 전에 사랑의 존재이다. 쉘러의 논평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 또는 수년간 길게 이어진 세월들과 사건들을 조사해보면 실제로 각각의 사건 하나하나가 완전히 우발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연결된 모습을 보면 그와 관련된 사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메시지는 제법 뚜렷하다. 결국 문제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지녔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이 뭔지 절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 개인의 운명은 그 사람의 숙명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며 딱 잡아떼기 위해 숙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사실 운명은 우리가 사는 동안 형태가 잡히고 모양이 빚어진다. 우리는 뭔가를 변화시키긴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뭘 하든 혹은 뭘 그만두든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변화를 불러올지 미리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에리 프롬의 간단 명료한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 기꺼이 자기중심적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희생의 문화는 죽었다. 이는 질 리포베츠키가 1983년 발표한 현대 개인주의에 관한 연구소에 1993년에 덧붙인 후기에서 직설적으로 던진 선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뭔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더는 인식하지 않는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오로지 뭔가 잘못됐을 때만 상황을 알아채고 이를 의식한다. 하이데거의 주장대로라면 지식의 어머니인 동시에 행동의 원동력은 실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 베링턴 무어 주니어는 과거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무기를 들었던 이유가 대체로 정의를 얻기보다는 불의를 타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삶이 워낙 규칙적이고 일상적이어서 눈에 띌 만한 일이 거의 없었고 해를 입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불의는 이런 삶을 깨뜨린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불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상쇄하거나 바로잡는 행위로만 정의를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도 박탈은 불행을 의미한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박탈은 늘 상대적이다. 박탈감을 느끼려면 자신의 상황을 측정할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누리던 수준 아래로 몰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제 아무리 형편없고 비참하더라도 자신의 위치와 선택을 알게 되고 상점 안에 무엇가 있으며 앞으로 닥칠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유일한 의미는 불행이 없는 것이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부와 쾌락을 찾는 이기적인 개인들이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보복성 잔혹 행위에 대한 공포에서 인간을 구하기를 주저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확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 대부분을 감정의 구속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극소수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했다. 장자크 루소가 주장했듯 인간은 자유를 강요당해야 한다. 우리의 유동화는 현대 소비자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로 행복 추구를 강요하면 그렇게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해질까? 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미셸 푸코가 주장했듯 정체성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명제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단 하나뿐이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예술 작품이 창작되는 것처럼 창작되어야 한다. 푸코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램프나 집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이 예술 작품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 결정, 약속에 논리적 연속성, 지속성,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지는 않는다. 인생이라는 로또의 다음번 추첨에서 이게 될지 저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다만 로또를 사지 않는다면 당첨 확률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수전 니먼이 주장하듯 계몽주의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용기이자 자신이 던져진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용기이다. 유동하는 현대사회는
항시적 혁명 상태이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의미해 보이는 제법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간의 조건에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변화 국면에서 세상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유했던 시간을 뚜렷이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구세대와 신세대는 오해와 우려가 섞인 눈으로 서로를 보게 될 수 있다. 영국의 한 저명한 주간지는 2주에 걸쳐 세대 간에 서로 충돌하는 비난 글을 공개했다. 먼저 한 칼럼니스트가 젊은이들은 소처럼 둔하고 게을러서 꿈쩍도 안 하고 성병만 달고 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독자가 분개하며 이렇게 반박했다. 젊은이들을 두고 게으르고 무신경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어른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세상을 걱정한다. 현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운명의 여신과의 만남이란 전설은 거의 독점적으로 예술가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대가 진행됨에 따라 계급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명의 여신과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들이 민주화돼 모두에게 적용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안에는 모든 인생 예술가, 즉 일상적인 삶이라는 일상적인 예술을 하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결국 요즘에는 누구나 운명의 여신을 만날 가망이 있는 운명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명은 대단한 도움이 됐다. 2006년 7월에 집계된 인터넷상 블로그 수가 5천만 개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게다가 그 뒤로 블로그가 하루 평균 17만 5천 개씩 늘어났다고 한다. 모든 블로그 혹은 거의 모든 블로그를 아우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장 사적인 경험과 가장 은밀한 모험임에도 부끄러움 없이 진실성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소위 비밀스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대체 화폐와 같다. 우리의 유동하는 현대 세계에서 삶의 예술을 행한다는 것, 즉 인생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항시적 변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자신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길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뱀이 허물을 벗듯, 갑각류가 껍질을 벗듯 자신의 낡은 모습을 깨뜨리고 떨쳐버리는 것이다. 낡아빠진 페르소나를 하나씩 차례대로 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향상된 새로운 기회들을 꾸준히 접하면서 예전의 페르소나가 너무 낡고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과거만큼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 규정과 자기 주장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창조적 파괴를 실행하는 셈이다. 그것도 매일매일. 소비자 사회에서는 시장이 최신 상품을 동원해 생활 방식을 추천하고 시장의 대변인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보수를 받고 이를 칭송한다. 인생 궤도가 표시된 도로 표지판은 거의 사전 경고 없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나갈 구역의 지도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 돼야 한다.
많은 출판사가 지도를 인쇄해 판매하기 때문에 신문 판매점 어디서든 충분히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미래를 통제한다고 주장하는 믿을 만한 기관의 공인을 받은 지도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를 보고 움직일 방향을 정하든 그 위험과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체성을 찾고 정립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골칫거리 투성이다. 특히 삶의 예술에 대단히 많은 돈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강심장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정체성이든 쉽게 변하며 외부 자극에 취약하고 내부적으로 나약하다. 이 때문에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의무적으로 동일시라는 숙제를 해야 한다. 너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주장이 너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반드시 돼야만 해로 바뀐다. 반드시 해야 해 라는 표현은 약속받고 기대했던 자유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다.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추천한 위대한 근대 철학자들에게 소크라테스 모방하기는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즉 개성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소크라테스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규정과 자기 주장을 의미했다. 인생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그리고 오롯이 작자에게 있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뜻했다. 달리 표현하면 소크라테스 모방하기는 모방을 확고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특정한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사는 내내 주저없이 그 방식에 충실했다. 하지만 이 생활 방식을 노예처럼 맹종하듯 모방하는 것은 그의 유산을 배신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성에 귀를 기울여 각자가 자립심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종하듯 모방하는 것은 복사기, 스캐너나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듯 우리는 인생을 독창적인 예술 창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졌든 삶의 예술을 성찰하면 궁극에는 자기 결정과 자기 주장이라는 개념에 이른다. 위대한 소설가이자 그의 못지않게 생애 철학자였던 막스 프리슈는 그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자기 자신 되기의 예술은 모든 예술 가운데 가장 힘든 예술임이 거의 틀림없다. 타인에 의해 주어지거나 주입된 규정과 정체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자기 자신 되기라는 예술은 외부 압력에 의해 모든 이에게 강요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다. 삶의 예술이 빚은 작품은 그 예술가의 정체성이 돼야 한다. 자기 창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자 실제로 불가피하게 성취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단 개인이라는 배역에 캐스팅되면 우리의 개인적 선택이라고 사전에 해석된 것, 즉 선택에 의해서든 의도치 않았든 우리 개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장려받는다. 사회적 인정이란 그런 형태의 삶을 실천하는 개인은 가치 있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다른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들처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인정 이외에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존엄을 부정하는 것, 즉 모욕이다. 데니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특정한 개인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주장할 때 어떤 행위가 이 주장을 단호하게 무시하거나 강력히 부인한다면 그 행위는 모욕적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노골적이든 은연중이든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이나 자기 삶에 대해 기대한 인정을 부정당하면 그것은 모욕적이다. 사람은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 행동, 사건을 통해 갑작스럽게 접하면 모욕을 느낀다. 모욕은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억지로 억눌리거나 제압당하거나 저지당하거나 밀려나는 경험이다. 이런 감정은 분한 마음을 싹틔운다. 원한 중에서도 가장 누그러뜨리기 힘들고 도끼를 품는 감정이 바로 분한 마음일 것이다. 이는 또한 갈등, 의견 차이, 반항,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 개인들은 사회를 향해 혹은 사회 안에서 원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감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가장 흔히 쓰인 공식은 착취와 차별이었다. 모욕감은 인류의 사회성과 유대감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감정이다. 사유와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모든 고통이나 불편 사례마다 그 뒤에 범인이 있다고 간주한다. 세상에 알려진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데올로기도 인류를 분열시킨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마저 일부에게는 힘을 주고 나머지는 무력화하는 식으로 분열시킨다.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모두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나의 고유한 안녕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보살피는 데 초점을 맞출지를 택해야 한다. 그런데 양자택일의 두 선택지가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양자가 갈등이나 충돌 없이 또는 거의 없이 동시에 작동할 수도 있다. 타인의 안녕을 보살피고 타인에게 잘하면 기분 좋은 느낌도 강해진다. 보살피는 주체의 행복도 커진다. 이 경우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대립이 녹아 사라진다. 윤리 철학자들은 인생이라는 강의 양쪽 기슭을 연결하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한쪽 기슭에는 자기 이익을 좇는 사리사욕이 있고 다른 쪽 기슭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 그들은 도덕 규범을 지키는 것이 이를 지키는 사람의 사리사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도덕적으로 살면 그 대가가 이익이 되어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같은 식으로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모든 주장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정이 있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들도 내게 잘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추정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상급을 독차지하는 것은 주로 이기적이고 무감각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이었다. 반면 상냥하고 마음 넓고 인정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평안을 희생하지만 자꾸만 속고 멸시당하고 애처로운 처지에 놓였다. 대부분 이익은 자신만 걱정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대개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이런 증거를 얻기가 나날이 쉬워지는 듯하다. 폴란드 유대인 말살의 목격자들 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자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네하마 테츠는 저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테츠는 완벽하게 숙달된 노련한 사회학자로서 기꺼이 도와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과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알려진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졌다. 가령 계층, 부, 교육, 종교적 신념, 정치적 충성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가 나오자 그녀와 동료 사회학자들은 놀라고 말았다. 어떤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적된 사회학적 지혜를 총동원해 의견을 밝히자면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들은 나머지 폴란드인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2005년 아모스 오즈는 괴테상 수락연설에서 사회과학자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모든 인간 존재가 마음속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때때로 선을 규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악에서는 오인할 수 없는 악의 냄새가 난다. 삼척동자도 고통이 뭔지 안다. 따라서 타인에게 고의로 고통을 가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자질이 하나 있다. 결코 몰수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억누르지 않을 이 자질은 바로 자유의지이다. 에마뉴엘 레비나스는 지난 세기 위대한 윤리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지? 라는 질문은 도덕적 행동의 출발점이 아니라 도덕이 붕괴하고 사망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모든 무도덕성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카인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아우를 돌보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의무인지 증거를 요구한다. 에마뉴엘 레비나스에 따르면 내 주관성의 본질적, 일차적, 근본적 구조는 타자에 대한 책임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 존재하기와 타인을 위해 존재하기는 동의어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 첫머리에 인용한 세네카의 말을 되뇌는 것뿐이다.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뚜렷이 알려면 우리는 손으로 더듬어가며 빛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덧붙일 뿐이다. 세네카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빛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듬으며 찾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삶의 예술이 아닐까. 지금까지 지그문트 바우만 행복해질 권리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